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만끽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방학 특집으로 이런 방학 때에는 어떤 좀 잔기술이라고 하죠. 그럼 취업 스킬도 물론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방송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련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문으로 산업과 직무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식으로 직무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전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신문은 현실감 있는 사실적인 정보들을 주기 때문에 오늘 같이 신문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부분은 바로 거시경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죠.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과연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퀄 내가 지원한 기업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반기를 지원할 때 있어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미국 금리가 주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관련된 기사네요. 타이틀이 가계빚과 자본 유출이 비상 걸렸다. 그렇게 해서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영향은 이라는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가계빚이 늘어날 것이다. 가계빚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과 미국 기준 금리 추이에 관련된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미국 금리가 최근에 인상을 해서요. 현재 수준이 1에서 1.25%까지 인상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연준이, 즉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한 차례 금리 인상을 또 결정하게 된다면 1.25에서 1.5까지 오른다. 즉 저기 뒤에 보이시는 표에서 한국을 추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아진다는 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낮거나 같은데 이것이 높아지는 것이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금리가 올해 내에 역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신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이 표에서 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실 건 왼쪽입니다. 자, 미국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장기적인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걔네들이 주는 이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따라서 미국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다 빨려 들어가겠죠. 더 높은 이자를 주게 되니까. 따라서 달러는 강세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되는 거죠. 즉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100원으로 원화가 약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거시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자, 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금리 인상된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기준금리의 베이스가 이 기준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가계 부채가 있잖아요. 즉 그러면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도 높아지니까 가계 지출이 감소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시장, 특히 내수로 먹고 사는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힘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관건은 환율이긴 하지만 외국인으로 자금이 유출된다. 외국인 자금이 유출된다. 즉 한국에 있었던 달러들이 다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유용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달러가 없어진다면은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손해인 거죠.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다른 기사를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데일리 한국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내년부터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즉 부정적인 영향은 오긴 올 건데 언제부터? 내년부터 온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향후 4년간 여기는 아예 이제 명시를 해버렸어요. 2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올해까지는 미국의 금리 수준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으라고 하는 그런 자소서 항목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건 거의 99%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부정적 영향을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내적으로는 가계 빚이 늘어날 거야.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뭐가 된다? 자본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2가지 그걸 가지고 한번 기사를 볼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상할 것이다라고 결론은 지으십시오. 자, 어디에서 내놓은 보고서냐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런 용역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이런 용역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에서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ED, 미국 연준위가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3년에서 4년간 최대 몇 프로까지요? 지금 1.0에서 1.25인데 3.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를.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경기도 회복시켜야 돼. 물가도 안정시켜야 돼. 또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돼. 국내 신용 경색도 우려될 요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 어떤 정책을 과연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면접 답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소서에 쓰는 내용에서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언급해 주거나 좀 명시를 해주면 조금 이 친구는 거시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경연은 우리나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서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뭐를 연구했다? 실물과 금융 부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뒤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여기서 보시고 제가 아까 기사를 보여드렸으니까 직접 찾아서 아니면 이 보고서를 좀 찾아서 보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 올해 말까지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실물 부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금융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미국 금리가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예, 안 좋을 것 같습니다는 1차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화시키세요. 예, 저는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을 수 있겠죠. 자, 실물 부문의 경우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랬어요.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100원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수출이 확대되겠죠. 왜? 미국 사람 입장에서 1달러 가지고 1,000원짜리 제품 살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거. 그런데 이제 1,100원짜리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수출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상쇄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메커니즘을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 그럼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달러에 1,100원이죠. 그럼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 있겠죠. 안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제품이 늘어나니까 수출이 증대되니까 그 부분만큼의 상쇄 효과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2018년도부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2017년까지는 아직 자본들이 있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탈화하니까 환율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수출로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크니까 그만큼을 상쇄시킬 수 있어서 실물 부분은 그나마 조금 안정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와 달리 금융부문은 2018년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본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차는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격차도 더 커질 거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경연은 한국은행은 2018년 이전까지는 국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 미국과 거의 동등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2018년도부터는 대신 속도를 조금씩 늦춰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금리 인상을 만약에 늦춘다. 그렇다면 내년도부터는 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고요. 최소한 그래서 미국의 금리 수준만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어떠냐? 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과 장기적인 전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단기적과 장기적인 전망을 할 때 있어서 실물 부문은 어떻다, 금융 부문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 진짜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딱 이 현상만을 외우고 온 것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스터디할 때 어떤 주제로 삼는다면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제학과 친구랑 같이 한번 해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 한국 경제는 어떨까? 힘들다고 하고 뭐 단기적으로 좋다고 하고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올해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지 그 예상을 한번 해보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네요. 올 성장률이 2.7에서 2.8%, 그다음에 복병은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국내 5대 시중 은행장들한테 물어봤대요. 얼마만큼 분석을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7에서 2.8% 성장할 거라고 봤답니다. 왜? 수출. 그 수출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 미국 금리 추가 인상이 이것이 리스크긴 한데 수출이 워낙에 좋다. 그래서 2.7에서 2.8%까지는 성장할 것이라고 봐요. 자, 봅시다. 은행장들의 경제 전망은 약간 높은 편이다. OEC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2.6%로 봤어요. 그다음에 10개 투자은행도 역시 2.6%로 봤고요. 한국은행도 2.6%,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은 각각 2.5, 2.6으로 봤습니다. 그 은행장들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지만 한계도 역시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상반기에 경기 반등의 이면에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회복이라는 한계가 있다. 아직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 경기 회복과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수출 품목이 뭐냐면 거의 반도체고 석유화학이고 디스플레이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실제 가계가 느끼는 체감은 아직 아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다음에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의 지속력이 제한적이다. 지금 하나의 이슈가 또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IT 관련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수혜도 경기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 잘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에 실제 우리가 느끼는 경기의 파급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다음에 이경섭 농협은행장이네요. 지난해 이후에 상품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늘고 있어요. 다만 유로존이 분열되고 있고 미국은 탄핵 정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 등 리스크 발현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점차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즉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답변을 1차원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요 사항 세 가지잖아요. 요 세 가지 사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암기하셨다가 접목시키셔서 답변을 구상하시든지 답변을 적으시든지 할 때 이렇게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윤종규 KB국민은행장,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하반기에도 일자리 추경에 따른 아무튼 올해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전망을 내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2.7, 2.8,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3%에 가까운 성장을 굉장히 높죠. 그다음 함영주, 그다음 이경섭 각각의 은행장 분들도 2.7, 2.8, 2.7 등 경제연구원이 아까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5에서 2.6이었어요.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성장률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숨 고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안정영 씨는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 임원 면접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히나 내 직무가 경영관리 쪽이다. 그다음에 재무다, 회계다, 아니면 사업기획 쪽이다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거시경제, 금리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두 개 떠오르는 거예요. 가계 빚 늘어날 거야. 자본 유출될 거야.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거에 써먹을 건 뭐예요? 바로 실물 부분이었죠.
장기적으로 써먹을 거 금융 부분이었어요.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탁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금융 부문의 경우는 내년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변에 이런 내용을 적는 거예요. 무슨 내용? 금리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그리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실물 부문이 이겨낼 수 있지만 내년도 가게 되면 미국 금리가 추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외국인 자본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 금리와 맞추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올해까지는 실물 경제 부분들이 그런 효과들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제 성장률은 한 2.7%라고 예상합니다. 다 뭐예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100%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답변 안에 구조화시켜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금리를 봐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답변에 대한 퀄리티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할 말 같은 데서 우리 안정영 씨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럴 때 예, 저는 또 뭐 열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퀄리티 조금 있어 보이는 얘기들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올해는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펼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 삼성 자소서 이번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번 문제 항상 뭐가 나와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적으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대비할 때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데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사를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제가 금리라든지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는 그 자료인데 유튜브에서 김광두의 돋보기라고 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 예전부터 이 동영상 때문에 알게 됐는데 방송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저명한 대학 교수분들도 오셔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송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거시경제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 볼 건 뭐냐면 바로 수출입니다. 거시경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출이죠. 자, 지난달 어떤 산업이 과연 핫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의 뉴스네요. 이거는 사실 7월 전의 뉴스라서 6월 무역 수지가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장사를 더 잘해서 우리가 더 잘해서 93억 달러의 무역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반도체랑 선박이 호조래요.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 5곳을 대상으로 했더니 수출은 517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반도체가 좋은 건 알았어요. 워낙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들도 신문으로 많이 느끼시니까. 근데 조선업은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조선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업도 부활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수입은 424억 달러로 해서 무역 수지가 93억 2천만 달러 흑자. 즉 우리나라 굉장히 좀 경기가 좋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그 은행장들이 수출이 좋다 했던 얘기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안기태 NH투자증권연구원은 유가가 부진해도 수출 물량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즉 세계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반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디테일하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가 부진에도 수출 물량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 그랬죠. 즉 유가가 계속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에도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가에 관련된 이슈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시추선 수출 등으로 선박이 호조를 나타냈다. 그래서 올해 수출 실적이 이번 달 이제 6월 달 수출 실적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일까지 수출 흐름에도 모두 또 반도체 선박 수출 호조로 6월에도 수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이고 지역적으로는 대중국과 대아시안 쪽의 수출 지역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다만 하반기 수출 및 무역 수지는 상반기만큼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반기 예측이 더 중요하죠. 왜? 국제 유가가 하락한답니다. 꼭 알아보세요. 단가 상승에 의한 수출 증가세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큰 폭으로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는 이슈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럽으로 수출과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이 이어지겠지만 G2 수출은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고요.
7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에 이어가고 있는 수입 증가세를 고려할 때 흑자폭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미국으로 대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한미 FTA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견해차와 그것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자, 6월 수출 역대 2위, 514억 달러 반도체 효과죠. 즉 6월 수출이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장사를 잘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이다. 자, 역대 2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선박 때문인데 2014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제일 좋았나 봐요. 그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자, 반도체 잘했고, 선박 잘했고, 석유화학 잘했고, 일반기계 잘했고, 디스플레이 잘했다. 반도체는 우리가 잘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때문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때문에. 하지만 선박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해양 플랜트를 수주했구나. 그래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선박, 그리고 석유화학을 잘했다. 다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가전, 그다음 무선통신기기 등은 약간 감소를 했고 대아세안, 베트남, 인도 수출도 사상 최대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계 경기 및 교역이 회복됐다. 지금 세계 경기도 괜찮다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반도체 등 정보기술, IT 경기 최고죠 지금.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했는데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럼 수출이 좋겠죠. 그다음에 IT 경기 호조니까 IT에 관련된 산업들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하반기에는 어때요? 유가 급락이라고 하는 이슈 있고요.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이슈도 있죠. 그래서 유가 하락과 보호무역주의가 하반기 때 우리 수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건드려주는 그러한 대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은 어때요? 상반기에는 맑았어요. 무엇 때문에? 반도체와 선박 때문에 맑았다. 하반기는 어떤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반기니까 하반기에는 흐리대요. 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다음 무엇입니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즉, 이 두 가지 사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스터디를 하신다. 이런 주제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이슈예요. 야, 그렇다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좋은 데는 어디겠어요? 항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기름을 갖다 쓰는, 이걸 원료로 갖다 쓰는 부분들은 좋겠죠.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화학은 수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을 겪겠죠. 조선은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은 그냥 배 파는 게 아니죠. 해양 플랜트 만들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당연히 유가가 떨어지면 해양 플랜트 하겠습니까?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나 건설 부분도 해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플랜트를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이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스터디 주제로 나눈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산업기사로 바로 넘어갈게요. 반도체 안 알아볼 수가 없죠. 반도체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반도체 잠깐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반도체 현황, 더 뜨거워진 반도체 시장. 계속적으로 좋은데 더 좋아졌어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래요. 더 뜨거워진 반도체 시장. 최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호황이래요.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5월 달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5월 달 규모가 몇 조? 36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주요 지역별로는 어디가 컸다? 미주가 컸다. 왜? 미주 쪽에 거의 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컸고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중국과 유럽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시장에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 그다음에 제품별로도 모든 제품이 다 이제 뭐를 갖고 있어요? 센서를 갖고 있잖아요. IoT 시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높다. 특히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다. 따라서 어디가 수요를 보겠어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낸드 플래시, D램을 잘 만들고 있는 어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분기 최대 영업이익 발표가 나왔죠. 8조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1분기 반도체가 6조 정도였는데 이번에 8조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도 2조였거든요. 이번 2분기 때 얼마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정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죠.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망, 그렇다면 반도체 하반기에도 질주는 계속 될 것인가 파악해야 되겠죠.
자, 하반기 경제 전망 어떻습니까? 반도체 호황기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올해 하반기 전망도 밝다는 관측이 나왔다. 왜? 반도체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자 측에서 이 반도체를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독보적인 위치, 거의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측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내는 곳이 사실상 별로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을 더욱더 높게 부를 수 있고 훨씬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반도체 장비제로 협회가 반도체 웨이퍼 출하 면적을 봤는데 사상 최대 수치다. 1분기에만 연간 추정치 26.8%를 기록했는데 원래 통상 1분기는 비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비수기 때 이만큼 사상 최대라고 한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했을 때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산업 전망에서 역시 반도체는 수요 확대로 호황기가 지속될 것이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업의 생산 능력은 계속 확충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돌아가고 있죠. 엄청나게 독점적으로 못 따라오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장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가동률도 양호해서 생산활동의 건전성도 양호하다. 아무튼 잘 만들어내고 있어. 독점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수출은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행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북미 반도체 장비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월별 출하 최초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ICT 기기 활용도 증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반기에도 질주 계속된다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의 기사고요. 하반기 수출, 반도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다 확인을 해봐도 반도체는 맑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또 공채를 낸 거 아시죠? 아무튼 사람 엄청 뽑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꼭 지원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반기 반도체 예상 좋습니다. 좋아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시고요. 하반기 때 그럼 내가 메모리로 갈 것인지 비메모리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략적으로 잘 짜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알아볼 건요. 아까 본 것처럼 반도체가 좋았고 2등은 어디였어요? 바로 선박이었죠. 그렇게 해서 선박 쪽을 좀 한번 알아볼게요. 산업기사 조선업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힘들다고 했는데 그럼 부활인 건가? 조선업 다시 살아난 건가? 그 관점에서 볼게요. 자, 상반기 결산 조선업입니다. 빅3 모두 흑자 전망이라고 하네요. 국내 조선 3사가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해양 플랜트 인도가 잘 돼가지고 수주 절벽 상황도 개선됐다. 근데 다만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이슈는 있더라고요. 불황형 흑자가 무엇이냐? 불황기에 수출과 수입 둘 다 줄어들겠죠. 그런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쇄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환율 때문에 불황형 흑자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우리가 굉장히 뭔가를 잘한 게 아니라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드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불황이지만 흑자가 난 것을 바로 불황형 흑자라고 봅니다. 높은 환율에 의해서 한국 기업의 제품들의 가격 경쟁률이 높아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감이 부족하고요. 지금 방송에도 중소조선사들은 안 좋다는 내용들이 나오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슈가 뭐냐면 6월 들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좋은 현상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 영업 흑자, 다음에 비교적 무난한 수주 실적도 거뒀지만 아직은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임원인사에서도 그래서 조선 해양 부문 임원을 줄였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실현인데 수주는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올 한 해 수주 목표를 거의 다 완성 지었는데 그 다음에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도 증가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 실적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2분기 연속 영업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국제 유가는 20% 가까이 급락한다면 하면서 두바이유 때문에 그죠? 세일 오일 때문에 산유국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유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보다 나아진 수주 상황과 성과 상황 유지 덕분인데 유가 하락 등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해양 플랜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5년 만에 선박 수주 1위를 탈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이 올 상반기 선박 수주 세계 1위에 올랐다. 2012년도에 중국한테 1위 자리 내준 다음에 5년 만에 찾아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삼성중공업이 대양해양플랜트 뭐 2척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 또 수주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유조선 LNG 운반선 같은 거 수주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한진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수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경기가 회복세이긴 하지만 중소조선사에는 아직 남의 일이다. 즉 그 여파가 퍼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황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 기대감 가져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하반기 때 조선업이 많이 뽑을지 아니면 또 계속적으로 안 뽑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은 이렇대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되는 그 기대감은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주 절벽의 영향으로 국내 조선 건조량이 올해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내년까지는 일감 부족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박을 수주하고 있다. 또 세계 1위도 탈환했다라는 부분이죠. 하반기에도 수주 전망도 밝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조선 산업의 경기는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조선업 어떻다? 좋다. 하지만 유가의 흐름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고요. 중소조선사라도 파급력이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우리가 한번 관련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빼놓지 않고 보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인사를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인사직무의 친구들한테 어떤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H7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AI가 다 하는데 이제는 사람 보는 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즉, 인재 채용도 AI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된 기사거든요. 인사를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재를 알아보는 일은 예로부터 사람들의 몫이었다. 현재에도 수많은 기업에서 서류평가, 최종결정 등 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과 같이 사고하면서 사람은 뭐를 못한다? 데이터 처리를 많이 못하잖아요. 근데 데이터 처리도 잘하는 AI가 있다고 한다면 인재 채용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여부, 그 기사입니다. 자, 한 명의 인재 채용하기 위해 채용 담당자, 저도 채용 담당자인 경우가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서류를 봐야 돼요. 사실상 이걸 보는 시간보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고 오퍼레이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특히나 머신러닝은 이런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데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간을 줄여줄 것 같긴 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분석 능력, 바로 프로필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합격한 사례, 불합격한 사례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좋은 건데 이런 키워드는 안 좋던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과 부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성과 패턴 등을 분석해서 AI가 가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가지고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맞는 지원자인지 안 맞는 지원자인지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자, 머신러닝을 도입하겠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 이력서를 데이터화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로 저장해야 된다. 즉, 첫 번째 데이터 작업은 무엇이냐? 바로 이력서에 관련된 키워드 데이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패턴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을 좀 보고요. 두 번째는 구조화된 면접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면접은 어때요? 저도 면접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치고는 있지만 면접은 사실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정량적인 관점 외에 정성적인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AI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어떤 방법을 쓰냐? 바로 질문.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기준 등을 정량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NCS 면접도 어때요?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죠. 누가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누가 대답을 해도 그 대답해 가지고 동일한 기준으로 채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데이터화 시킨다는 겁니다. 즉 어때요? 이렇게 데이터화 시킨다면 역시 빅데이터 AI가 면접자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듣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부 직원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채용 기준에 적용을 시킨다. 근데 정성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평가를 내리는 기준들 자체를 구조화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작업, 내부 직원 데이터죠. 그래서 실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적성 결과가 실제 두산 직원들 보고 풀어보게 해서 그 직원들이 풀어낸 결과와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매칭시키는 경우인데 AI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인데요. 구글은 여러분 아시죠? 한번 들어가려면 면접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10회 정도 본다고 해요. 근데 구글에다가 넣었대요. 일반적인 인식 능력, 리더십, 구글스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 분야 300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을 해서 이를 업무 성과와 연계한 그런 판단을 내려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학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인재가 유입됐다고 하고 분석을 더욱더 정교해지고 더욱더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사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정말 AI가 그럼 채용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인사팀을 지원하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면접관이 숨은 인재 찾기 쪽집게내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숨은 인재를 찾을 때 무엇으로 AI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테크니컬 마케팅 전문가 A씨니까 전에 안정용 씨는 Find Your Fit에서다가 제 경력을 입력했대요. 근데 나는 마케팅이 주요 업무 분야인데 ISV라고 하는 마케팅과 채널 마케팅 업무를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Find Your Fit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쭉 돌려가지고 안정용 씨는 마케팅과 홍보를 1순위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요. 근데 경력을 데이터화돼 있으니까 다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적당한 직무를 제안해주고 그 다음에 빈자리까지 알아봐주기 때문에 안정용 씨는 이쪽에 이 공석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채용 시스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데이터다. 그래서 이력서에 관련된 데이터, 일정에 관련된 데이터, 지원자 면접 등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자 대화를 통해 일단 면접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AI가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자들은 AI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또 이제 분석해서 그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람 채용 담당자랑 면접 일정도 잡아줘서 기계가 어느 정도까지 AI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엔 결국엔 궁극적으로 또 사람이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밖에 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IBM은 Find Your Fit과 마이카라고 하는 시스템을 채용 과정에 접목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빈자리랑 입사 지원자 특성을 비교한 뒤에 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즉 데이터만 입력하면 원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또 링크드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보통 채용 포털에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링크드인 하면은 정말 나도 모르게 나한테 관심 있는 기업들이 쭉 이렇게 연락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요 서류 심사를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슨이 이력서에 적힌 역시 지원자의 자기소개, 동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합격 여부를 가린다. 즉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 얼마만큼의 정말 타당한 데이터냐,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검증해낼 수 있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토론 면접의 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아닌 것이냐, 시기상조냐, 그다음에 과연 그 효과는 있는 것이냐라고 토론 면접의 주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인사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검증, 그 신뢰도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역시 인사직무 지원하신 분과 또 IT 쪽 지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거에 관련된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어떤 방식을 써서 조금 더 보완하고 이런 방식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를 조금 더 플러스시킬 수는 없을까? 우리 생활에 많이 밀접해 있는데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밀접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잠깐만 볼게요. 자,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 AI, 그 다음에 가상현실, 자율주행차에 몰입해라, 인본주의를 입혀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거든요. 자, 이 부분은요 내용들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CEO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CEO들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금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임원 면접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나오면 이 답변, 근데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견해, 이 답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왔습니다. 자, 보시죠. 실리콘밸리 CEO들 항상 대학교 졸업연설 그 섭외 순위가 1순위라고 하는데요. 팀 쿡, 마크 저커버그, 그 다음에 셰릴 샌드버그, 이 세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간 중심 기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핵심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작용은 일어날 것이다. 좀 추상적이네요. 자,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기술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 좋은 쪽으로 쓰이지만 부작용이나 어떤 역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술만으로는 안 돼.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인문학을 비롯해 다양한 교양 과목과 즉 인간을 위한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교양 과목들과 결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좋은 편이 나오는데요. 인공지능의 진정한 위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빨간색 제가 점선으로 한 부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게 아니다. 인간이 컴퓨터처럼 사고하는 상황, 가치나 연민과 같은 감정을 배제하고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이 더 위험하다. 즉, 기계가 인간화되는 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인간이 기계화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다고 무조건 그걸 따라갈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견해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와, 이건 완전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좀 고퀄리티의 답변이 아닐까 좀 생각해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커버그 우리 페이스북 CEO께서는 친구가 친구에게 해준 메시지였는데 목적을 강조한 저커버그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찾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목적을 갖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세대 도전 과제다. 새로운 직업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의식을 창조해야 한다라고 약간 추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임원 면접에서 좀 이런 얘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커버그 시대는 또 어떤 문제?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일자리, 기본소득, 인종차별 등 정치적 이슈, 즉 그 대외적인 좀 거시적인 그런 이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셰릴 우리 샌드버그 씨는 집단 탄력성.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을 구축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탄력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집단 탄력성으로 빨리 사랑을 받아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추상적인 또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타벅스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믿어라. 각각 기업가 정신, 열정,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민, 호기심, 다른 사람, 즉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당신이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걸 주어라. 그렇다면 당신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그냥 죽어있는 그냥 활자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세요, 안정영 씨는? 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하워드 슐츠의 회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의 것이 내 생활신조인 것처럼 내 가치관인 것처럼 한 번쯤 생각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의 성공 조건? 뭘 해야 되냐면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 된대요. 이건 이제 대학 교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좀 따왔거든요. 자, 인간의 마음을 읽는 게 무슨 말이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사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란이 되게 많긴 해요. 신기술이 아직 본격적으로 꽃도 보기 어렵다. 인간 삶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능력을 확장시키는 때에 진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결론은 뻔하거든요. 정답은 융복합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가 뻔한데 그 내용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 그래, 논의는 굉장히 무성한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만한 어떤 상품이 있어? 스마트워치. 나올 때 뭐 되게 이제 좋을 줄 알았잖아요. 애플워치가 또 하나의 스마트폰일 줄 알고. 그다음에 구글 글라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인생을 또 우리 삶을 바꿔놓을 줄 알았거든. 근데 실패했거나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못해. 왜? 도구적 경험에서 실질적으로 체험적 경험을 하는 또 VR, 증강현실,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도 기술 역시 아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또 가정용 사물 인터넷, IoT 이 부분도 아직은 아니야. 무엇처럼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잡을 건 스마트폰이거든요. 아직은 그렇게 아니야. 왜 그럴까? 세상에 없던 혁신적 신제품에 대한 이런 미지근한 반응은 기업들한테는 실망스러운 현실이야. VR, 정작 디바이스를 착용하잖아. 어지러워서 사람들이 못해.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부분들이 바로 한계인데 그 원인은 기술 개발이랑 제품화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치가 아직 고민이
덜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즉 기술 개발에만 급급을 해서 아직 인간에게 커스터마이즈드가 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제품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문제는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그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새로운 게 없거든. 그 새로움의 예로 테슬라를 들었어요. 테슬라 이전에도 전기차는 있었어. 근데 테슬라 이전의 전기차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 이전의 전기차는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지. 어떤 의미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친환경이다, 이건 아니야. 진짜 우리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전기차의 가장 우수한 성능인 가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 이 부분을 테슬라는 차별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최고 수준의 빠른 가속력, 스피드를 갖고 있으면서 덤으로 아까 얘기했던 혁신적 기술과 친환경이라고 하는 건 서브 매력으로 주는 거죠. 즉 이 부분을 어필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VR을 쓰고 하는 경험 어지러워. 그런데 구글 맵에서의 추억의 골목길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안 써봤는데 써보면 예전 내가 살았던 곳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곳을 돌아다닐 수 있나 봐요. 어지럽긴 어지러운데 즐거워. 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 나에게 맞는 옷을 추천해주는 시대, 즉 개인에게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드가 돼야 돼. 그게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야라고 이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대량 생산이었어. 근데 이제 산업에서도 탈권위화가 이루어져. 내가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거든. 파운데이션 3단계 중 하나의 내 피부를 맞춰.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피부 번호, 파운데이션 번호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날 쓰는데 이제는 내 피부톤과 화장을 하는 목적에 맞게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는 때, 즉 인간 중심의 기술이 만들어지는 때가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교육만으로는 부족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교육, 경영 교육 필수적이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 전달은 최소화시키고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더라도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모든 걸 다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내 얼굴에 기미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알고 기미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기미가 있지만 그것이 기미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기미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즉 그런 것까지 인간을 위한 그러한 기술력까지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인간의 미, 인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융복합 학문 또 학제 간 연구 환경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CEO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기술적인 얘기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 즉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취업 구직 활동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취성패라고 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내가 취준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저도 실제 학교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렸었는데 취성패 관련된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데 잘 모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취성패는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지원 대상이냐면 대학 졸업한 후에 미취업이신 분들, 그다음에 대학 마지막 학년 재학생이신 분들인데 보통 재학생이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세요. 그래서 지원 내용은 보면은 사실 지원 내용이긴 한데 1단계 진단 및 경로 설정하고 2단계 의용 및 능력 증진, 3단계 취업 알선해줘서 4단계 결국 취업 성공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될 때마다 돈을 여러분들한테 줘요. 국가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취업도 하고 돈도 받고. 어떻게 참여하냐? 일단 취성패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셔서 지원 자격 확인하시고 아까 지원 자격 보여드렸죠. 제가 두 가지. 그럼 자가진단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취업 의욕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면 되고요. 직무 능력은 어떻게 갖췄는지 파악하시면 6개 유형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맞춰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성패가 있고요. 저게 자가진단이라고 있어요. 저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가진단 소개 및 실시가 있고 밑에 진단 유형별 취업 지원 저거를 딱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6가지가 뜹니다.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경험, 취업알선, 해외 취업, 창업 창직인데 첫 번째 통합지원형 보시면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통합지원이에요. A부터 Z까지 다 해줘야 되는 분들.
그래서 보통 유형별 연계 가능 서비스 취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보통 오랫동안 내가 구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일반 사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 최종학교 중퇴 등 여러 요인으로서 좀 장기적인 A부터 Z까지 플랜이 필요한 분들은 통합 지원형을 받으시면 되고요. 직업훈련형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케이스거든요. 전공과 다른 분야예요. 내가 어문 계열인데 경상 계열 그쪽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라든지 뭐 내가 이공계가 아닌데 이공계 쪽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분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직업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맞춤 특기병제, 기술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 그다음에 고용 디딤돌, 내일 배움 카드, 그다음 무료 직업 훈련 한마디로 다 내가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 그러한 훈련들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 경험 지원형도 좀 비슷해요. 직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라서 청년 취업 인턴제, 즉 직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실제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인턴을 가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쪽에 조금 타겟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알선형,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게 다 돼 있어. 목표도 돼 있고 직무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뭐가 아직 안 돼 있어? 취업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 그대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이죠. 해외 취업 같은 경우 여기 여기 성공취업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장기 체류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그러한 제도니까 이 부분들 제가 어제도 학생 그 상담할 때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 제도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무튼 해외 취업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창업 창직이죠. 사실 이 부분은 뭐 취업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창업 및 창직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라는 분들도 뭐 관련된 창직 인턴, 창업 인턴,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있으니까 관련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역의 운영 기관도 검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고 이거는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대학교에 웬만한 치성패는 다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학교랑 좀 멀다. 내가 서울 사는데 뭐 다른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라는 분들은 여러분들 근처 고용센터 있어요. 여기에 위탁기관이 다 돼 있으니까 웬만치 여러분들 집 근처 학교 근처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면 되게 친절히 잘 알려주실 거고 무엇보다도 돈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내가 진짜 그 전공이랑 내가 지원하는 직무랑 좀 연관성이 많이 떨어져서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선생님 저 인턴 할 때도 없고 다 떨어져라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 활용해서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취업 서비스는 뭐가 있냐? 직무 경험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고용부의 청년 취업 인턴제,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드린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K무브 스쿨, 그다음에 직업 훈련 받으실 분들은 내일 배움 카드제, 뭐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파악하신 다음에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상세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딱 고르셔서 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좀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만한 기사는 너무나 많고 근데 그중에 여러분들 취업에 필요한 기사들을 좀 제가 이렇게 셀렉을 하느라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으셔서요. 스터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오셔가지고 또 디벨롭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퀄인 자소서 답변, 면접 답변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제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취업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좋은 콘텐츠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